할리우드 스타의 석연치 않은 죽음. 2009년 폐렴과 빈혈, 약물 중독으로 32세 젊은 나이에 사망한 할리우드 스타 브리트니 머피. 많은 팬들이 갑작스러운 그녀의 죽음에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지인과 친구들은 브리트니의 죽음에 남편 사이먼이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이유, 시나리오 작가인 남편 사이먼 몬잭은 브리트니 머피와 결혼하기 전부터 자신이 마돈나와 데이트한 재력가라는 등 온갖 거짓말로 영화계 인사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래서 브리트니가 그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우려, 실제로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는데요. 매니저랑 코디가 왜 필요해? 내가 관리해주면 되잖아. 지금 밤이 넘어가? 이제 샐러드만 먹어. 그리고 내일 성형외과 예약했으니까 상담 받고 오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뭐야? 남편 사이먼은 브리트니의 일부터 사생활, 인간관계, 체중까지 모든 것을 간섭하고 통제했습니다. 이건 의처증 수준이 아닌데? 이건 뭐야? 약간 뭐 가스라이팅도 있고 집착하고 통제 이런 거를 강하게 하는 약간 아픈 사람인데요. 내가 원하는 유형대로 있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그거. 브리트니의 죽음을 조사한 검식원에 따르면 병원에 데려가 제대로 된 치료만 받았어도 그녀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쉽다. 그녀가 사망했을 당시 집에서 무려 90여 개의 약물이 발견. 아유. 경찰 조사 결과 남편 사이먼은 아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가명까지 동원해 약을 처방받는 데 그쳤는데 도라이네.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 사이먼 말고도 사람들이 의심한 용의자는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브리트니의 엄마 샤론. 뭐야? 친엄마? 브리트니 사망 이후 충격적이게도 사이먼과 샤론, 즉 사위와 장모가 브리트니가 사용하던 한 침대를 같이 사용했다는 건데요. 에이 뭐야? 막장 드라마 편인가 오늘? 게다가 두 사람 모두 브리트니의 부검을 반대. 그래서 사람들은 두 사람이 내연 관계였으며 브리트니를 살해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저 엄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브리트니가 사망한 지 5개월 뒤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이 제외됐습니다. 왜냐? 남편 사이먼 역시 아내가 사망한 집에서 폐렴과 빈혈, 약물 중독, 그녀와 똑같은 사인으로 갑자기 사망. 남편이 죽었어? 아니 처음에 남편이 의심스러웠거든요. 근데 자기도 같은 이유로 죽은 거네요? 이게 뭐야? 너무 이상하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남편 사이먼이 사망하자 일각에서는 샤론이 사위인 사이먼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뒤 딸 브리트니를 살해했고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자 사이먼 역시 살해했다고 추측했는데요. 만나지 말았어야 돼. 심지어 브리트니가 사망한 지 약 4년 후 그녀의 아버지에 따르면 딸의 머리카락에서 위험 수준의 중금속이 발견. 딸이 독살당했다고 주장했고요. 앞서 2011년 엄마 샤론이 브리트니 집을 처분하고 이후엔 그녀의 의상과 여권까지 판매했다며 딸을 애도하기보다는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딸의 죽음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샤론은 딸 살해 의혹을 부인했고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채 브리트니 사망 후 13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그녀의 죽음은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걸까요? 아니면 부부에게 닥친 우연한 비극이었을까요? 범죄와의 전쟁 미스터리 사건 편 19, 8일 공개합니다. 호주 멜버른 모모의 전쟁. 1998년부터 호주 멜버른에서 2010년까지 끊임없이 발생한 살인 사건들. 해당 사건들의 배후로 지목된 주요 용의자는 윌리엄스 패밀리의 두목인 칼 윌리엄스. 사건의 발단은 1998년 멜버른 주요 범죄 조직인 칼튼 크루의 우두머리 알폰소 간지타노와 마약 거래의 핵심 인물 찰스 헤갈지가 살해당하면서부터였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으로 지하 세계의 세력 균형이 깨지며 권력 다툼이 발생. 그 과정에서 윌리엄스가 다른 조직 우두머리에게 총을 맞으면서 갱들의 전쟁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후 총격전은 물론 자동차 폭탄의 방화까지 범죄 스릴러 영화를 방불케 하는 사건 사고들이 이어졌는데요. 그렇게 사망한 사람만 36명 이상. 죽은 사람만 36명이면 뭐 부상당한 사람까지 합치면 엄청난 피해자들이 있었겠는데요? 용의자가 명확해 보이는데 이게 왜 미스터리예요? 경찰은 칼 윌리엄스가 최소 10건 이상의 사건의 배후라고 생각은 했지만
우리 형님은 잘못 없어요. 제가 그냥 쐈다니까요. 그러다 2004년 윌리엄스는 마약 밀매 혐의로 징역 선고를 받고 수감. 하지만 그가 수감된 후에도 계속해서 희생자는 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스 말고도 좀 범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수감된 상태에서 배후 조종을 그렇죠.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희생이 좀 나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던 중 2006년 2월 6일 한때 변호사였지만 마약 밀매 조직의 주요 인물이던 마리오 로코 콘델로가 집 앞에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는 살해 음모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고 그가 살해하려고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칼 윌리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자 이제 윌리엄스가 복수를 한 거네요. 미리 손을 쓴 거네요. 그러니까 당시 감옥에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주를 해서 살인 사건을 좀 일으킨 거네요. 그렇죠. 경찰 역시 콘델로 사망 사건의 배후로 윌리엄스를 지목. 윌리엄스는 콘델로 사건을 포함해 다른 4건의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과 징역 25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습니다. 근데 이거 증거 찾기 진짜 어렵겠다. 너무 어렵죠. 근데 5건에 대한 살인만 인정이 됐다는 건데요. 그럼 나머지 사건의 범인은 따로 있다는 거네요, 또? 윌리엄스가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에도 사망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2010년 4월 드디어 10년 넘게 이어진 갱들의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후 윌리엄스가 동료 수감자에게 구타당해 사망. 윌리엄스가 죽자 거짓말처럼 더 이상의 희생자는 발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드러난 게 없이 미궁으로 그냥 덮어진 거네요, 이건. 범죄와의 전쟁 미스터리 사건 편 19 7위 공개합니다. 모모 없는 식료품점 살인 사건. 2007년 호주 뉴캐슬 87세 프랭크 뉴베리는 58년 동안 성실하게 식료품점을 운영하며 한 커뮤니티로부터 세계 최고의 식료품 상인으로 선정될 만큼 지역사회에서 명망이 높았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환한 대낮인 오후 4시 15분 프랭크가 자신의 가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머. 당시 뉴베리의 시신은 뭉툭한 것에 구타당한 상태로 카운터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게다가 카운터 금고는 텅 빈 채로 열려 있었죠. 이러면 이게 강도살인 사건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이거 사정도 잘 모르는 강도가 와서 협박하고 돈 털어가고 죽이고 이게 너무 그려지네요. 경찰도 처음에는 강도 살인 사건이라고 판단. 하지만 뉴베리의 주머니에서 하나로 약 135만 원의 돈이 그대로 발견되며 어허.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니라는 데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도면은 주머니를 뒤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아한 거는 네네. 지역에서 되게 존경받는 분이라고 그랬죠. 명망이 높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원한을 살 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뉴베리의 살인 사건에 의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뉴베리는 살해당한 날 오전 릴리우드라는 친한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88세였던 우드 또한 불과 10일 전 뉴베리의 가게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자신의 집 테라스에서 누군가에게 둔기에 의해 폭행당해 사망했던 것인데요. 어머. 저 노인을 저렇게 아유 참. 그러면 범행이 비슷한 연쇄살인인가요? 타겟도 노인이라는 점이 같죠. 경찰은 뉴베리가 사망했던 날 식료품점을 방문했던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고 DNA를 채취, 그렇게 용의자를 2명으로 추렸습니다. 한 명은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마약 중독자로 사건 당일 2번이나 뉴베리의 식료품점을 방문. 그리고 또 한 명은 자신이 뉴베리를 죽였다고 자랑처럼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누가 범인인지 뭐 알 수가 없는데요. 진짜. 그래서 좀 밝혀졌습니까? 정신분열증을 앓던 마약 중독자는 뉴베리 식료품점을 2번 방문한 것 외에는 별다른 수상한 점이나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고요. 자신이 뉴베리를 죽였다고 말하고 다닌 사람 역시 그의 주장 이외에는 아무런 혐의점도 또 증거도 없었습니다. 2012년 우드를 살해한 범인은 다행히 검거, 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뉴베리 살인 사건은 여전히 이유도 범인도 모른 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야, 존경받던 분인데 이미 또 15년이 지나버렸어요. 네. 이제 범인을 찾기 굉장히 어렵겠지만 어떻게라도 조금 억울한 죽음 미스터리가 풀렸으면 좋겠네요. 범죄와의 전쟁 미스터리 사건 편 19, 6위를 공개합니다. 칠레 주민들이 공포했던 사연. 2021년 칠레 타라파카의 한 마을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2020년 11월을 시작으로 2달 사이 마을 주민들이 기르던 가축, 라마와 알파카 50여 마리가 연쇄적으로 의문의 죽임을 당한 겁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는 수상한 발자국도 없었고 범인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는데 저건 계획 범죄죠, 범죄면은. 일부러 저 발자국 다 지우고 예. 철저히 계획하에. 그러니까 동물을 학대했다든지 아니면 뭐 주변에 이제 맹수가 달려들든 저희가 옛날에 했던 그 기사 중에 외계인의 소행까지 있었잖아요. UFO의 소행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유를 어떻게? 근데 맹수에게 사냥을 당해도 맹수 발자국이라도 있지 않나요? 아니 그리고 너무 또 깔끔하게 죽이기만 했잖아요. 맹수는 또 아, 물 먹지? 예, 그 물어 갔을 텐데 그건 또 아니고 그럼 말이야. 사람이네. 가축들의 사체를 조사한 수의사 안드레아는요. 이건 여우나 푸마 같은 맹수가 만든 상처는 아닙니다. 그런데 미스터리한 건 가축들의 사체에서 발견된 한 가지 공통점이었습니다. 죽은 가축들은 하나같이 뾰족한 송곳니로 관통당한 듯 목덜미에 선명히 난 2개의 구멍이 있었던 겁니다. 흡혈귀? 더욱 의아한 것은 죽은 가축들의 살이나 내장에는 훼손된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가축들을 흡혈, 피만 빨아먹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겁니다. 흡혈박쥐인가? 아 근데 흡혈박쥐도 죽을 만큼 빨진 않죠. 급기야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를 느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요. 목덜미에 난 2개 구멍. 설마 추파카브라? 피를 빨아서 동물을 죽인다는 전설의 괴물 추파카브라. 가축들의 의문사가 추파카브라의 소행이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저희도 여러 번 뭐 기사를 통해 추파카브라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전에 양떼들이 흡혈을 당한 것과 좀 비슷한 정황이거든요. 그 알파카도 등치가 좀 있단 말이죠. 알파카를 죽일 정도의 힘을 가진 동물인데 고기 안 먹고 피만 먹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 맞아. 흡혈귀 말고는. 이에 마을 주민들은 타라파카 씨의 도움을 요청, 시도 조사단을 파견했지만 지금까지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은 가축들의 의문사. 과연 가축들의 피를 빨아 죽인 범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범죄와의 전쟁 미스터리 사건 편 19, 5위를 공개합니다. 범인이 남긴 의문의 모모. 안녕. 와, 되게 빨리 퇴근하시네요. 야, 좋겠다. 2021년 7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늦은 밤 반려견과 함께 산책에 나선 캐서린 자네스가 공원 입구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자네스와 반려견은 수십 차례 흉기에 찔려 사망. 시신 상태는 너무도 참혹했는데요. 그런데 미스터리한 점은 자네스 가슴팍에서 발견된 의문의 상처, FAT. 누군가 고의로 자네스의 가슴팍에 문자를 새긴 것이었습니다. 야, 근데 그 와중에 그렇게 저런 걸 남겨요. 들킬까 봐 도망갈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수십 군데 보통 찌르면 이제 원한에 관련된 범죄로 생각을 그렇지. 하는데 또 증거를 또 이렇게 대놓고 남겨버렸잖아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예전에 좀 아쉬워했던 뭐 CCTV나 DNA 이런 거 다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 명백한 살인 현장이지만 공교롭게도 사건 당시엔 공원 입구 근처 교차로에 있는 단 하나의 CCTV만 작동. 거기에 자네스의 마지막 모습이 찍혔고요. 이외에 다른 CCTV들은 모두 작동 불가. 결국 살해 용의자는 그 어디에서도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CCTV 위치도 아는 범인이었나 보다. 의문점은 또 있습니다. 자네스의 반려견은 대표적인 맹견으로 손꼽히는 핏불. 자신이 위협받을 때 적을 향해 맹렬히 공격하는 건 물론 주인에 대한 충성심도 강한 견종인데요. 만약 범인이 자네스와 반려견을 공격했다면 반려견이 저항하거나 매섭게 짖는 소리가 났을 텐데 자네스와 반려견이 공격을 당할 동안 그 어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야. 짓기 전에 내가 볼 때는 전기 충격한 것 같아.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찌르는 상황에서 저 핏불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아유.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 역시 이 반려견의 죽음에 주목. 반려견이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용의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용의자는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경찰은 범인 검거를 위해 포상금까지 걸고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밤중 산책에 나섰다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녀.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해가 아예 안 가네. 그러니까.
범죄와의 전쟁 미스터리 사건 편 19 4위 공개합니다. 오! 전! 이거는 무조건 전 나와야 돼. 전! 아니지, 이건 오가 나와야지. 도미니카 모모 연수의 사망 사건. 아름다운 칼베가 펼쳐진 관광 낙원 도미니카 공화국. 그런데 2019년 5월 25일 도미니카의 한 호텔 투숙객인 베르너 사망. 닷새 뒤인 5월 30일엔 또 다른 호텔 투숙객인 홈즈와 데이가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이 세 사람의 사망 사건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우선 똑같은 사인. 사망한 세 사람 모두 술을 마신 뒤 갑작스러운 호흡 부전과 폐 부종으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술에 뭐가 있나? 술 독탔네. 일단은 그게 제일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근데 그랬다면 그 술을 마신 게 세 사람밖에 없을 리는 없고 다른 사람은 왜 괜찮았을까? 아하. 같은 술병인데 술잔이 달랐거나.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사망한 세 사람 모두 미국인 관광객이라는 사실. 심지어 이 사건이 보도된 뒤 호텔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는데 다음 날까지 복통이 시달렸어요. 귀국해보니 살충제에 중독됐다고 하더라고요. 제 동생도 호텔 미니바에서 음료수를 마신 뒤에 죽었어요. 네, 도미니카 여행 중 호텔 방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구토, 설사 등의 경험을 했다는 미국인 관광객들의 증언이 속출. 그리고 도미니카 여행 중 사망한 미 관광객의 유족들 역시 그들이 호텔에서 술이나 음료수를 마신 뒤 사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자, 알고 보니 1년 사이 도미니카 여행 중 돌연사한 미국인 관광객이 최소 11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 사람만 노린 테러 아니에요? 아하. 자, 이는 도미니카 미국인 관광객 연쇄 의문사로 보도되며 큰 파문을 일으켰고요. 결국 미 FBI가 우선 베르너와 홈스데이 커플 이 세 사람이 사망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수사 결과는 살인이 아닌 자연사. 그리고 이 사건으로 관광 산업에 큰 타격을 입은 도미니카 공화국 측은요. 미국인 연쇄 살인 의혹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워낙 많은 관광객이 있고 그중에 일부다. 자, 하지만 유족들은요. 도미니카 미 관광객들의 죽음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도미니카에서 발생한 미국인 관광객들의 잇따른 죽음. 과연 그것은 우연에 불과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위험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범죄의 전쟁 미스터리 사건 편 19, 3위를 공개합니다. 2011년 5월 11일 미국 일리노이주. 짐은 6살 된 아들 티모시의 하원 시간에 맞춰 유치원에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어머, 어머님이 급한 일 있다고 아침 일찍 오셔서 티모시 데려갔어요. 짐은 아내 에이미에게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고요. 하루가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다음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야, 이건 뭐지? 엄마가 애를 납치한 거예요? 둘 다 없어진 거예요? 둘 다 납치당한 둘 다 걸 수도 없어진 있지. 거지. 가정 불화가 있어서 뭐 아이를 데리고 엄마 가출한 걸 수도 있고. 아하. 자,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두 사람이 실종된 지 3일째 되는 날 에이미는 한 모텔에서 시신으로 발견. 사인은 놀랍게도 자살이었습니다. 에? 하지만 에이미와 함께 사라졌던 아들 티모시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뭐야? 티모시는 실종? 실종입니다. 아, 이게 나 저런 게 너무 싫어. 자식을 소유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수사 도중에 밝혀진 뜻밖의 사실. 사건 발생 전 짐과 에이미는 부부싸움이 잦았고요. 아하. 심지어 사건 당일 아들 티모시를 등원시키기 직전에도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설마 그 부부싸움 할 때 남편한테 폭행당한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심하게 해서 네. 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출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가출을 했으면 끝까지 아들을 지켜야지 왜 자기가 자살을 해? 아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 하지만 두 사람이 평소 다투긴 했지만 남편 짐의 폭행 정황은 없었고요. 수사가 진행될수록 의문만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건 현장에서 유서 한 장이 발견됐는데요. 티모시는 무사할 거예요. 제가 잘 돌봐줄 사람들에게 티모시를 맡겼거든요. 이후에 경찰은 티모시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 수사를 이어갔지만 티모시 행방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결국 티모시 실종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는데요. 두 사람이 왜 떠나게 됐고 대체 티모시는 언제 어디로 사라진 건지 지금도 살아있는 거긴 한 건지 이 모든 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엄마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비극적인 선택을 했으니 그야말로 이건 알 수가 없는 사건이 되어버렸네요. 그렇습니다.